집으로 돌아온 그날 모든 게 끝났다. 문 앞에 서서 열쇠를 꽂는 순간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이상했다. 익숙한 신음, 하지만 내 것이 아닌. 문을 살짝 열었을 때 거실 소파 위에 펼쳐진 광경은 내 인생을 단번에 찢어버렸다. 내 아내, 이혜린. 그리고 내 가장 친한 친구, 김태성. 혜린은 태성의 품에 안겨 있었다. 태성은 내게 웃으며 맥주를 권하던 그 얼굴로 지금 혜린의 목덜미에 입을 맞추고 있었다. 나는 문틈에 서서 아무 소리도 내지 못했다. 숨이 막혔다. 손이 떨렸다. 하지만 발이 움직이지 않았다. 너 같은 놈은 평생 아무것도 못 돼. 혜린이 내게 했던 말이었다. 결혼 7년 차, 내가 회사에서 승진해서 밀려난 날 그녀는 차갑게 웃으며 말했다. 태성 오빠처럼 되지 못하면 나도 너와 함께 썩고 싶지 않아. 나는 그 말을 삼켰다. 그때는 그저 아내의 투정이라고 생각했다. 직장에서 스트레스 받는 내가 이해해야 한다고 스스로를 타이르며. 하지만 그날 그 말이 진심이었음을 알았다. 나는 문을 닫고 밖으로 나왔다. 비가 오고 있었다. 서울의 여름비, 끈적하고 무거운. 나는 강남역 근처 바에 앉아 소주만 마셨다. 전화가 왔다. 혜린이었다. 오늘 좀 늦어. 회사에서 회식 있어? 거짓말이었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전화를 끊었다. 그 후로 모든 게 빠르게 무너졌다. 태성은 우리 회사 상무였다. 집안이 운영하는 중견기업, 나는 평사원에서 과장까지 올라갔지만 태성은 태생부터 달랐다. 대학 동아리 선후배, 내가 어렵게 취업할 때 그는 이미 아버지 회사에 들어와 있었다. 나는 그를 부러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자랑스러웠다. 내 친구가 잘 나간다는 게? 하지만 그는 나를 이용했다. 다음 주 회사에서 내가 담당하던 프로젝트 자금에 문제가 생겼다. 5억 원이 사라졌다. 증거는 모두 나를 가리켰다. 내 컴퓨터, 내 서명, 내 계좌로 들어온 흔적.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었다. 하지만 변명할 수 없었다. 감사실 조사, 경찰 조사, 그리고 해고. 혜린은 이혼을 요구했다. 당신 때문에 내가 얼마나 창피한지 알아. 그녀는 눈물조차 흘리지 않았다. 재판에서 그녀는 모든 재산을 가져갔다. 집, 차, 저축. 나는 빚만 남았다. 부모님은 나를 외면했다. 아버지는 심장병으로 입원하셨다. 내가 어떻게 그런 짓을 어머니는 전화를 끊었다. 나는 원룸으로 이사했다. 강남에서 멀어진 논현동 외곽의 지하 원룸. 하루 종일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먹지도 않았다. 그냥 누워 있었다. 한 번은 한강 다리에 올랐다. 밤 2시, 차들도 드물었다. 난간 너머로 검은 물이 흐르고 있었다. 뛰어내리고 싶었다. 모든 게 끝나면 편할 것 같았다. 하지만 뛰지 않았다. 왜냐고. 이유는 없었다. 그냥 발이 움직이지 않았다. 그게 전부였다. 집으로 돌아와 거울을 봤다. 수염이 덥수룩하고 눈이 푹 꺼진 남자. 내가 아니었다. 그날부터 뭔가 바뀌었다. 아직은 아니었다. 그냥 살아야겠다는 생각만 들었다. 왜 사는지 모르지만 죽는 건 싫었다. 2년이 지났다. 나는 편의점 알바를 했다. 새벽 근무. 손님도 적고 조용했다. 그 시간에 생각을 정리할 수 있었다.
혜린과 태성은 결혼했다. 나는 SNS로 알았다. 친구 목록에서 지웠지만 누군가의 스토리에 올라왔다. 하얀 드레스 입은 혜린, 태성의 팔을 잡고 웃는 사진. 해시태그 행복한 결혼 새 출발. 나는 그 사진을 한참 봤다. 화가 나지 않았다. 그냥 텅 비었다. 태성은 승진했다. 전무가 됐다. 회사 주식도 올랐다. 뉴스에 그의 인터뷰가 실렸다. 책임감 있는 경영으로 성장하겠습니다. 나는 웃었다. 처음으로. 그가 책임감이 있다고? 나를 파괴한 그 사람이? 그때부터 관찰하기 시작했다. 먼저 태성의 회사 계열사 하나에 지원했다. 이름은 바꾸지 않았다. 어차피 나를 기억할 리 없었다. 나는 이미 잊힌 사람이었다. 서류는 떨어졌다. 당연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회사 내부망에 접근할 기회가 생겼다. 알바하면서 배운 해킹 지식, 기본적인 거였다. 방화벽은 약했다. 태성의 이메일, 일정, 계좌 흐름. 조금씩 모았다. 발견한 건 예상했던 것보다 컸다. 태성은 비자금을 조성하고 있었다. 해외 계열사로 돈을 빼돌리고 세금 탈루. 아버지가 물려준 회사지만 그는 더 탐욕스러웠다. 혜리는 인스타에 행복한 일상을 올렸다. 여행 사진, 명품백, 갓 태어난 아들 사진. 캡션, 내 전부인 두 남자. 나는 그 사진을 저장했다. 확대해서 아들의 얼굴을 봤다. 태성 닮았다. 가슴이 아팠다. 왜? 나도 모른다. 그 아이는 아무 죄도 없었다. 한 번은 그만두고 싶었다. 그냥 잊고 살자. 새로 시작하자. 하지만 불가능했다. 밤마다 그날의 장면이 떠올랐다. 혜린의 웃음소리, 태성의 손길. 임계점은 아버지의 죽음이었다. 아버지는 결국 돌아가셨다. 장례식에 나는 가지 않았다. 어머니가 보지 마라고 했다. 나는 병원 근처에서 멀리서 지켜봤다. 태성과 혜린이 왔다. 조문객으로. 태성은 아버지관 앞에 무릎 꿇고 울었다. 연기였다. 혜린은 검은 상복 입고 고개 숙였다. 그 광경을 보고 결심했다. 이제 시작이다. 나는 더 깊이 파고들었다. 태성의 비자금 루트를 추적했다. 거래처, 해외 계좌번호, 세금 사무소에 제보할 수 있는 증거. 하지만 직접 제보하지 않았다. 아직 때가 아니었다. 대신 천천히 흘렸다. 태성의 경쟁자, 회사 내 다른 상무에게 익명으로 자료를 보냈다. 내부 감사 요청이 들어갔다. 태성은 긴장했다. 나는 그의 일정을 통해 알았다. 골프 약속 취소, 야근 증가. 좋았다. 하지만 충분하지 않았다. 나는 더 가까이 다가가야 했다. 3년 차. 나는 태성의 회사 계열사 중 하나에 입사했다. 이번엔 이름 바꿨다. 최진우에서 한지훈으로. 이력서도 조작했다. 지방대 출신, 평범한 경력. 면접에서 태성을 봤다. 그는 임원 면접에 참석했다. 나를 기억하지 못했다. 당연했다. 나는 수염 기르고 안경 쓰고 15kg 찌웠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나는 고개 숙였다. 입사 후 나는 성실했다. 야근도 마다하지 않았다. 상사들에게 인정받았다.
1년 만에 대리로 승진. 태성은 여전히 전무였다. 하지만 내부 감사가 계속됐다. 주가가 조금 흔들렸다. 아버지가 은퇴하면서 그의 입지가 약해졌다. 혜리는 여전히 행복해 보였다. 둘째를 임신했다. 나는 자료를 더 모았다. 태성의 비자금이 단순 탈세가 아니었다. 뇌물도 있었다. 정치인에게 흘린 돈. 이건 위험했다. 잘못하면 나도 죽을 수 있었다. 한 번은 도망치고 싶었다. 모든 증거 지우고 해외로 갈까? 하지만 불가능했다. 이미 너무 깊이 들어왔다. 나는 태성 가까이로 갔다. 그의 프로젝트 팀에 배치됐다. 비서실 근처 자리. 태성은 나를 알아차리지 못했다. 가끔 대화했다. 한대리, 결혼했나? 아직요. 좋은 여자 만나서 빨리 해, 나처럼. 그는 웃었다. 나는 웃었다. 그날 밤 집에 와서 토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다. 나는 태성의 핸드폰을 복제했다. 회사 와이파이 통해. 그의 메시지, 통화 기록. 혜린과의 대화도 봤다. 요즘 스트레스 많아. 회사에서 이상한 제보 들어와. 괜찮아, 오빠. 다 잘 될 거야. 그리고 다른 메시지. 태성과의 불화도 있었다. 돈 문제, 시어머니 문제. 작은 균열이었다. 나는 그 균열을 벌렸다. 익명으로 혜린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태성의 다른 여자 사진. 조작된 거였다. 하지만 정교하게. 혜린은 흔들렸다. 태성에게 따졌다. 나는 그 통화를 들었다. 태성은 화를 냈다. 누가 이런 짓을 해? 그는 조사했다. 하지만 나를 의심하지 않았다. 아직. 4년 차. 태성의 입지가 흔들렸다. 내부 감사로 몇몇 거래가 드러났다. 벌금 맞았다. 주가 하락. 그는 나를 믿기 시작했다. 한대리, 자네 믿음직해, 이 프로젝트를 맡겼다. 나는 완벽하게 수행했다. 하지만 그 안에 작은 함정을 넣었다. 태성이 서명한 서류의 미세한 오류. 누적됐다. 혜리는 불안해했다. 인스타 업데이트가 줄었다. 둘째 낳았지만 사진은 가족 사진 대신 아들만. 나는 혜린을 직접 만났다. 우연을 가장해서. 카페에서. 그녀는 나를 알아보지 못했다. 어디서 뵌 적 있는 것 같은데. 아마 착각이실 겁니다. 나는 웃었다. 그녀는 피곤해 보였다. 남편이 요즘 힘들어해요. 회사에서. 나는 조언했다. 믿을 사람만 곁에 두세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나는 울었다. 처음으로. 왜 울었는지 모른다. 그녀가 불쌍해서? 아니면 내가 불쌍해서? 다음 날 계속했다. 나는 검찰에 익명 제보했다. 일부만. 태성의 뇌물 증거. 수사가 시작됐다. 태성은 변호사 고용했다. 하지만 흔들렸다. 혜리는 이혼 변호사를 만났다. 나는 알았다. 그녀의 통화 기록. 태성은 그녀를 의심했다. 내가 이렇게 된 게 내 때문인가? 그들은 싸웠다. 나는 지켜봤다. 가까이서. 5년 차. 모든 게 무너졌다. 검찰 수사 본격화. 태성 체포됐다.
뇌물, 배임, 탈세. 회사주가 폭락. 아버지 회사는 매각됐다. 태성은 구속됐다. 혜리는 아이들 데리고 친정으로 갔다. 나는 승진했다. 새 경영진 아래에서 상무가 됐다. 아이러니했다. 혜린이 나를 찾아왔다. 회사 로비. 그녀는 알아봤다. 진호 씨 당신이었어? 나는 아무 말 안 했다. 그녀는 울었다. 왜 이렇게까지? 너도 알잖아. 그녀는 무릎 꿇었다. 제발 태성 좀 살려줘. 아이들 때문에. 나는 차갑게 말했다. 너도 나한테 그랬지? 창피하다라고. 그녀는 아무 말도 못했다. 태성은 재판에서 유죄 판결. 징역 8년. 혜리는 이혼당했다. 재산 분할 없이 아이들 양육권도 잃었다. 태성 집안이 그녀를 버렸다. 나는 그들을 멀리서 봤다. 혜리는 작은 식당에서 일했다. 태성은 감옥. 나는 집으로 돌아왔다. 고층 아파트. 예전 그들의 집보다 좋은 곳. 거울을 봤다. 여전히 텅 빈 눈빛. 복수는 끝났다. 태성은 감옥에서 자살 시도했다. 실패했다. 평생 그 안에서 썩을 것이다. 혜리는 도시를 떠났다. 소식 없다. 아이들은 태성 부모가 데려갔다. 나와 닮은 구석 하나 없는 아이들. 나는 상무 자리에서 물러났다. 돈은 충분하다. 증거는 모두 지웠다. 서울의 밤, 한강 다리에 다시 섰다. 그날 뛰어내리지 않은 그 다리. 물은 여전히 검다. 나는 속으로 물었다. 이게 정의였나? 아니면 내가 그들과 똑같아진 걸까? 대답은 없다. 바람만 불 뿐이다.